조심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재테크 책 중에서도요, 암호화폐에 관련한 책입니다. 책 제목은요, 비트코인에 가려진 세상 이더리움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관련된 정보도 많고 전문 투자자들도 많고 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더리움에 관련한 정보는 알트코인의 대장주다, 뭐 이거 이외에는 크게 전문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도 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이렇게 간단하게 책 제목으로 나오길래 눈길을 확 끌었죠. 책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 가려진 세상,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다가 아니다, 거기에 가려진 이더리움이 있다 하면서 약간 이더리움을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듯한 그런 책 제목이죠. 그러나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 책은 이더리움 책이 아닙니다. 자, 저자는요, 코인트레이더 강하민이라고 하고요. 뭐 유튜브라든가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실무 경험이 뭐 4, 5년 정도 있으신 분 같아요. 자, 목차 위주로 신속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2022년 1월 달에 출시가 됐고 18,000원입니다. 자, 제가 이 책을 읽은 이유는요, 부동산이 현재 정부의 규제 그리고 세금 때문에 투자가 많이 제한되어 있죠. 그리고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은 떠오르는 하나의 투자처로 관광을 받고 있고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더리움에 뭐 몇천만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할 당시에는 뭐 대장주다, 알트코인의 메인이다 해가지고 대충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폭락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 알고 투자를 한 게 아닌가 해서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고 공부하고 있는 와중에 이 책이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얼른 구입해서 읽어봤습니다. 자, 미래는 암호화폐 시대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뭐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 폭락 중이죠, 전쟁 때문에. 그래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이게 무슨 투기판이다 이렇게 평가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현재까지 공부한 바로는 앞으로의 곽강받을 자산시장 투자처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코인을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데 어떤 확신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검증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 중인데 대장주인 비트코인 있죠. 비트코인이 뭐 구조자금으로 지원이 되거나 ATM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현금을 이출할 수가 없었는데 비트코인으로 바꿔가지고 탈출할 수 있었다, 이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도 전해오고 있어가지고 급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자,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문제점은 뭐였냐면, 이 책은 제목은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에 대한 책이 아니다. 이 책이 가장 충격적인 점이죠. 제목을 왜 이더리움이라고 정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더리움에 대한 일부 내용을 담고 있긴 하지만 이 책은 플랫폼 블록체인에 관련한 궤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플랫폼 블록체인이죠. 뭐 이런 책 제목을 보고 읽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현재 코인 시장 단계에서는 가장 상품성이 있고 확장성 있는 플랫폼 블록체인은 이더리움이 대장주고 알트코인의 대장주죠. 자, 이 책은 이더리움을 찬양하거나 코인을 사거나 그렇게 촉구하는 책은 아니고, 암호화폐의 기본적인 기술적 쟁점, 플랫폼 블록체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자신의 실무 경험에서 쌓은 지식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은 띄어쓰기가 거의 없고 단락 구분도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편집책이라면 뭐 350페이지 이상 정도 될 책 같은데요, 글자 크기도 작고 해서 220, 23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얇은 책입니다. 글씨도 작고 띄어쓰기도 없습니다. 일반인은 생경할 수도 있고 약간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약간 좀 읽기는 어렵고 재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자기 돈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가 돼 있으신 분들은 아마 눈이 좀 뚫어져라 볼 필요성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목차 위주로요,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거나 헷갈리거나 그리고 몰랐던 정보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뭐 아주 생판 백기 상태는 아니고요. 자, 책 제목 비트코인에 가려진 세상 이더리움. 자, 프롤로그 포스트 비트코인, 비트코인 이후의 세상이죠. 자, 비트코인에 가려진 플랫폼 블록체인 가치를 설명해 보려고 한다. 자, 플랫폼 블록체인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요 내용들은, 자, 암호화폐 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
블록체인은 세상에 없던 시장이다. 맞죠? 블록체인은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를 할 수는 있으나 이미 추가된 서비스를 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블록체인의 특징이죠. 블록체인은 탈중앙 서비스고 90년대 초 인터넷의 시작과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자, 암호화폐가 블록체인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코인은 블록체인 사용 수수료다. 뒤에서 보겠지만 코인과 토큰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한번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자,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이 대가를 받으면 동기 유인이 되겠죠. 그래서 24시간 컴퓨터를 돌려서 블록체인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비트코인은 폭탄 돌리기. 물음표가 붙었죠?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트코인이 필요하고 환율 변동 때문에 비트코인이 필요하다. 비트코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폭탄 돌리기가 아닌 이유는 1년 동안 팔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비트코인이 60% 정도 되는 것으로 보아서 자산 개념으로 보관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블록체인이 뛰어난 기술이지만 상용화되지 않는 이유. 블록체인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드가 늘어날수록 탈중앙은 높아지지만 시스템은 비효율적이게 된다고 합니다. 블록체인이 성공하려면 동시에 무한대 기록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탈중화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서로 이율배반적인 관계가 있어서 서로 기능적으로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상용화가 좀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기술 발전도 이것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의 코인은 PDA일까 스마트폰일까? 자, PDA가 한때 유명했었지만 결국은 다 사라지고 없죠. 그래서 많은 블록체인들은 스마트폰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탈중앙화를 포기하고 확장성만을 꾀하게 되면 사라진 PDA가 되고 경쟁력을 상실하고 도태가 된다. 따라서 블록체인의 생명인 탈중앙화를 포기하면 안 된다. 포기하지 않으면서 확장성을 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목차를 한번 보시면 너무너무 세부적이죠. 주제 위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만 할 수 있는 금융, 디파이, 바로 디파이 많이 들어보셨죠? 암호화폐를 담보로 걸고 대출을 즉시 받을 수 있다. 은행의 일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해준다. 알고 계시죠? 자, 디파이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 필요한 장치를 오라클이라고 한다. 오라클도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셨던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스테이킹이나 플래시론, 대출과 상환을 동시에 하는 무위험 차익 거래를 말하고 이것도 블록체인의 디파이 금융 영역이다. 자, 신뢰할 필요가 없는 스마트 컨트랙트. 이건 뭐냐면 현재 블록체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컨트랙트의 뜻, 자판기처럼 한번 저장된 기록을 지우거나 절대 멈추지 않는 네트워크 자판기라고 보면 된다. 계약 불이행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 불필요하다. 자, 저자 양력입니다. 자, 토큰과 코인, 그리고 암호화폐의 차이점. 이 용어의 뜻을 모르신 분들은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토큰이란 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를 지칭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비트코인, 그리고 그 위의 것은 모두 알트코인이라고 지칭하는 것과 같아요. 자, 코인은 블록체인의 기축통화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기축통화는 이더죠. 그리고 에이다 블록체인의 기축통화는 에이다, 이런 것처럼 대표적인 기축통화를 코인이라고 하고 이 플랫폼 블록체인 위에서 생성된 코인 이외의 암호화폐를 모두 통틀어서 토큰이라고 합니다. 자, 토큰은 대체 가능한 토큰과 많이 들어보셨던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 예술가들이 블록체인으로 모이는 이유 바로 NFT 때문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이 없어지기 전에는 한번 생성된 NFT가 영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NFT로 만들려고 현재 많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희소성의 경제에 부합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열쇠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NFT에는 다양한 기능을 넣을 수 있어요. 소수점 기능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한 개의 NFT를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거나 투자할 수 있죠. 바로 NFT는 부분 소유 개념을 가질 수가 있다. 자,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메타버스도 많이 들어보셨죠? 자, 전제로는 모든 공간이 연결되어야 진정한 메타버스다.
메타버스의 전제 조건으로는 블록체인이 있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 기업이 망하면 메타버스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공공 서버가 존재해야 되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블록체인이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발전하려면 블록체인망도 함께 발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이 블록체인에 뛰어들기 쉽지 않은 이유, 노드가 늘어나면 탈중앙화가 되므로 대기업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대기업이 주도권을 장악하려면 중앙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블록체인의 고유한 특성인 이 탈중앙화 때문에 대기업에게 불리하다고 합니다. 자, 대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블록체인 위에서 돌릴 덱이라든가 블록체인용 앱 정도고, 그것도 한번 올려진 덱을 대기업이 마음대로 수정도 못하기 때문에 대기업으로서는 좀 불리한 점이 있다. 자, CBDC는 비트코인을 대체할까? 이것도 하나의 궁금한 점이죠. 자, 은행의 역할이 현재 중개 매개 역할을 하는데, CBDC는 직접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이 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기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프라이버시 침해 때문에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출시가 된다면 스테이블 코인 형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CBDC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용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대체하지 못하고 겸용하게 될 것이다, 공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했던 코리아 프리미엄 있죠. 코인의 가격이 좀 미국보다 좀 비싸잖아요. 자, 암호화폐는 국경 간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것은 독이라고 합니다. 좋지 않다고 해요. 이 프리미엄이 생기는 이유는 상승장 시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속도가 서로 다르고 우리나라가 매우 빠르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만큼 한국인들의 매수에 광적이라는 뜻이죠. 암호화폐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과잉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프리미엄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하락하면 프리미엄은 줄어들게 되죠. 현재와 같은 하락장에서는 김치 프리미엄 이야기가 보도가 되거나 논란이 되지가 않잖아요. 자, 이 프리미엄은 시장의 과열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죠. 김치 프리미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시기는 급등장이거나 화랑기 때죠. 자, 코인의 변동성이 큰 이유는 거래소 때문이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 주식의 경우는 프로그램을 서로 다른 것을 쓰더라도 호가창은 단일합니다. 그러나 이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서로 나눠 가지게 되는데, 거래소 봇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 거래소끼리 가격을 맞춰가게 됩니다. 거래소마다 가격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누군가가 대량 구매를 하게 되면 수많은 거래소도 일제히 영향을 받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 봇들이 호재나 악재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채굴자들이 대량으로 거래소에 내다 팔 경우에 또 급등락을 하죠. 거래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돈이 안 되죠. 거래소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잡코인들을 많이 상장을 시킵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거래 수수료를 먹는 거기 때문에 유동성과 변동성이 큰 잡코인일수록 거래소가 돈을 많이 벌게 돼요. 그래서 거래소 중에서는 듣도 못한 잡코인들을 많이 상장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거래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잡코인들을 그렇게 많이 상장시키는구나. 시가총액이 적은 코인의 위험성. 공개된 자료가 일단 적어서 가치 판단이 어렵고, 자금 충당을 위해 토큰을 나눠주는데 주식처럼 주주권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코인이 살아남을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플랫폼 블록체인 승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승자가 정해지게 되면 그 위에 코인들은 가치가 급락을 하게 되겠죠.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는 코인으로 몇 억 벌었다던데, 자, 현재 블록체인 기술력은 인터넷 전화 모뎀 수준이라고 실무 경험을 쌓은 저자가 수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주 초기의 단계라는 것이죠. 현재 시장은 버블이 끼어 있고 저자는 버블을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다. 버블이 꺼져도 그 실체는 남아있다. 블록체인에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즉 이더리움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꼭 답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코인 투자보다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직접 앱을 만들고 그 부가적인 사업을 해보는 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돌려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장 암호화폐 기술 이해. 우리 투자자들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겠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자, 탈중앙화와 시스템과 노드. 어려운 내용은 다 뺐습니다. 그리고 좀 너무 어렵게 서술된 거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서술을 했습니다. 자, 블록체인 시스템은 토렌트의 보상으로 코인을 주는 시스템과 흡사하다. 요즘에 뭐 영상 다운로드 받을 때 P2P로 하잖아요. 근데 속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끊기기도 하고 속도가 낮죠. 보상이 없으니까 자기 거 다운받으면 꺼버리잖아요. 현재 그런 시스템인데 코인을 주면 계속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각 개인의 노드들이 플랫폼 블록체인 장부를 저장하고 공유하면서 이 체인을 돌아가게 하고 노드는 코인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자, 이런 블록체인들은 전송이나 인출, 예금 교환 등 다양한 기능을 기록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현재의 중앙화 시스템들이 이 블록체인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해요. 자, 비트코인 채굴자와 작업증명, 이더리움 측인데 비트코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작업증명 방식이고 작업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믹서기를 돌려 야채 주스가 만들어졌는데 거꾸로 야채 주스를 보고 어떠한 야채가 들어갔는지 하나하나 각종 야채를 넣어서 돌려보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정확한 비율의 야채들을 찾는 과정, 이것을 작업증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가 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채굴기 컴퓨터는 ASIC라는 전문 채굴 기계고 가격은 2021년 기준 55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와, 이런 것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자, 작업증명은 승자 독식 구조고 10분마다 승리자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실패자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낭비적 요소가 좀 있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됐어요. 자, 이더리움의 밸리데이터와 지분증명, 이더리움의 이야기네요. 자, 작업증명에서 기록을 장부에 저장하고 장부를 공유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을 채굴자라고 합니다. 지분증명에서는 밸리데이터라고 해요. 자, 장부를 저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는 밸리데이터들은 검증자 역할을 하고 보상을 받습니다. 작업증명보다 지분증명이 해킹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킹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해요. 작업증명보다. 자,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갈수록 이더리움 블록체인 해킹이 더 어려워져 그만큼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해킹의 위험이 낮아진다고 해요. 지분증명은 이익이 서로 일치하므로 업데이트가 쉽고요. 현재 도지코인은 작업증명 방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 몰랐습니다. 자, 디파이나 NFT는 지분증명에서 나오므로 지분증명 블록체인이 앞으로도 유망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뭐 디파이, NFT 이런 거 많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지분증명 블록체인에서 파생된 서비스라고 해요. 자, 블록과 트랜잭션 많이 들어보셨죠? 자, 트랜잭션은 기록이고 블록은 장부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에 가스라고 하는 이 수수료가 필요한 이유. 자, 이더리움의 탈중앙화를 위한 최소 PC 컴퓨터 사양은 4코어 CPU에 8기가 메모리라고 합니다. 보통 요즘에 나온 컴퓨터가 필요하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문 채굴 기기가 필요한데 이더리움의 경우는 PC로도 채굴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작업증명 방식이죠. 앞으로 뭐 지분증명으로 바뀌긴 하겠지만, 자, 가스비는 자산 현황 체크, 토큰 교환, 자산 현황 업데이트 등 요청 거리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소요되는 수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스 가격 결정은 경매 시스템으로 결정되고 만약에 경매로 안하고 선착순으로 가스비를 결정하게 되면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서 가부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비싼 수수료를 내는 사람에게 먼저 처리를 해주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많을수록 비싸지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경매 시스템. 이더리움의 발전 과정은 가스비를 낮추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불만이 좀 많잖아요. 자, 암호화폐의 최소 단위는 소수점이다. 비트코인의 최소 단위는 1사토시고요. 많이 들어봤죠? 0.0000001, 0이 7개고요. 이더리움은 1웨이라고 합니다. 1 이더리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1웨이예요. 최소 단위는. 따라서 액면 분할이 불필요할 정도로 엄청나게 쪼개져 있죠. 자, 이더리움 가스값이 높은데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용되는 이유. 컴퓨터의 성능 문제만으로 가스값을 해결할 수는 없다. 블록체인에서 트랜잭션 수수료는 자본의 크기에 의해 달라진 것이 아닌 스마트 컨트랙트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100원으로 앱을 사용하든 10억 100원으로 앱을 사용하든
트랜잭션으로 사용하는 가스값 수수료는 동일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현재 뭐 10만원 정도 한다는데 10만원으로 동일하다. 뭐 100억을 하든 거래를 하든 뭘 하든. 자, 투자한 돈이 크면 벌어들이는 수익이 크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스비는 크게 부담이 안 되겠죠. 반대로 10만원 이하 적은 거래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자, 블록체인의 가장 큰 문제는 확장성이라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은 블록당 2100개의 트랜잭션을 수용하고 이더리움은 블록당 150개에서 300개를 수용한다고 합니다. 자, 확장하기 위해서는 TPS, 즉 초당 트랜잭션을 늘려야 하는데 현재 비트코인은 7, 이더리움은 25라고 합니다. 이 처리 속도를 완전히 높인 것이 바로 솔라나죠. 오류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무한 처리 TPS가 등장할 것이다. 이것이 아마 경쟁력을 좌우할 것 같습니다. 자, 확장을 위해 블록체인끼리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 블록체인이 연결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예를 들면 이더리움 플랫폼이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솔라나로 자금을 이동시켜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체인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플랫폼 블록체인의 확장은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부터 좀 약간 좀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내용인데요. 바로 롤업과 샤딩으로 해결해야 된다. 롤업 뜻은요, 컴퓨터 성능을 개선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계산 과정은 다른 컴퓨터로 진행을 하고 핵심 데이터만 이더리움 컴퓨터의 데이터에 저장하자.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레이어 2, 레이어 1 이런 거 들어보셨는데 이 롤업은 레이어 2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샤딩은 노드를 나눠서 여러 개의 컴퓨터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룹을 만들어 그룹마다 다른 장부를 저장하고 고유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레이어 1이라고 합니다. 1방식. 현재 이더리움은 레이어 1방식이고요. 레이어 2가 레이어 1방식보다 쉽다고 합니다. 자, 레이어 2의 가장 앞선 기술 롤업.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현재 이더리움 가스비는 10만원 정도인데 이 가스비를 낮추기 위한 기술의 개선, 이것이 바로 롤업인데 롤업으로 사용하면 1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스비를 줄일 수 있다는 소리죠. 자, 롤업을 사용하는 블록체인은 아비트럼 블록체인이 있다 하면서 예를 들고 있고, 롤업은 매우 압축된 정보만 이더리움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레이어 1의 기술인 샤딩, 그리고 비컨 체인. 자, 샤딩 뜻은 블록을 병렬로 늘리는 기술이며 이더리움의 컴퓨터를 몇 개 더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하나의 컴퓨터만 돌아가고 확장성이 없는 상태예요. 비컨 체인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자, 밸리데이터들의 배치를 랜덤하게 나누고 상태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샤딩 도입을 위해서는 비컨 체인이 필수라고 해요. 이렇게 좀 전문적인 내용은 말 필요 없는데 상식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 2.0에 샤딩이 도입되면 64개의 서로 다른 체인을 사용하게 되고 이 체인이 동시에 사용되도록 계속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에 완성이 될 거라고 해요. 자,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어떻게 발전하는가? EIP와 ERC. 자, EIP 뜻은 이더리움 업데이트 제한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ERC 뜻은 EIP 중에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될 포맷, 레지스트리, 교육 등을 담당하는 카테고리를 말하고 뭐 이더리움의 업데이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ERC 20이다 그러면 이더리움 토큰 표준화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ERC 721은 그 유명한 NFT를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연결한 업데이트고요. ERC 1238은 전송이 불가능한 토큰, 이것을 업데이트한 겁니다. 뭐 자격증, 졸업증, 배지, 훈장 이런 거 이더리움 업데이트, 이것을 EIP, ER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더리움의 역사상 가장 큰 업데이트가 작년에 있었죠. EIP 1559입니다. 이 업데이트는 바로 가스비에 대한 업데이트였죠. 이더리움 수량을 소각시키는 업데이트였고요. 가스비 예측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가스비를 채굴자들에게 주지 않고 소각시켰고, 이더리움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하고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도 이익이 되겠죠. 채굴자들에게 돌아갔던 수수료 때문에 채굴자들의 파워가 강했으나 이들의 시장 영향력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2022년 이더리움의 인플레이션은 비트코인의 1.76%보다 낮은 0.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각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1.0과 2.0 합병 이후에는 생성량보다 소각량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픽카드가 싸질 수도 있는 이유.
자, 비트코인은 그래픽카드와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때문에 그래픽카드가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픽카드로는 비트코인을 체결할 수 없고 ASIC라는 아까 500만원짜리 채굴 전용 기계가 있었다고 했죠. 이거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픽카드가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은 바로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때문이고, 이더리움은 전용 채굴 기계가 없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2.0부터는 소각되는 이더가 생산되는 양보다 많아서 이더리움 총 수량은 합병할 때가 가장 많고, 그 이후로 계속 수량이 줄어서 디플레이션 화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처럼 가치 저장 수단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많이 기대하고 있죠. 이더리움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자, 2022년 2분기에는 1.0, 2.0이 합병을 해서 지분증명으로 바뀔 것이다. 현재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2년 한 해 이상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서 이 합병 과정에 잘 되지 않은 그런 업데이트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더리움의 업데이트의 최종 단계는 샤딩을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샤딩에 대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플랫폼 블록체인 대중화의 마지막 퍼즐은 뭘까? 바로 암호화폐 지갑이다. 자, 지갑은 블록체인 계정에 접속할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니까 지갑에 뭐 저장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지갑하고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죠. 연결해 줄 수 있는 도구다. 그냥 지갑 종류는 메타마스크나 레저, 트레저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암호화폐 지갑의 안정성, 사용성이 용이하지 않으면 플랫폼 블록체인의 대중화가 힘들다. 이더리움이 대중화가 되려면 바로 암호화폐 지갑이 더 발전하고 안정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 자, 불로소득이 아닌 스테이킹. 자,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32이더가 필요하다. 업비트에서 저번 달에 했었죠. 32이더를 내고 24시간 온라인 상태여야 한다. 자, 스테이킹이 무엇인지 몰랐었는데요, 제대로. 자, 이 책을 읽고 좀 이해가 됐습니다. 자, 오프라인이면 네트워크에 해이를 가하는 것으로 보아서 스테이킹에서 차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PC를 켜놔야 된다는 거죠. 현재 12시간을 넘으면 벌어들이는 이더가 차감되는 이더보다 많기 때문에 뭐 일하러 가는 사람은 컴퓨터를 끄고 퇴근해서 PC를 켜놓으면 된다 이거죠. 난 그래서 스테이킹을 어떻게 하나 되게 상당히 궁금했는데 바로 PC를 켜놓는 게 바로 스테이킹이었습니다. 자,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연간 5%의 수익이 나오고 1.0에서는 소각되지 않는 수수료가 밸리데이터에게 분배하므로 연간 10%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이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비싼데 거기에 10% 이자면 상당히 스테이킹 할 만하죠. 현재 800만 개의 이더가 예추 중이고 이것을 현금으로 따지면 30조, 4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더리움 앱 생태계,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실질적인 첫 번째 사용은 ICO. 많이 들어보셨죠? ICO. ICO는 주식 공모주 청약으로 자금을 모으는 것처럼 코인도 암호화폐를 청약하는 식으로 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이용됐다고 합니다. 자,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의 결합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스마트 컨트랙에 ICO를 결합한 건데 바로 이런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하시는 회사들이 돈 떼먹고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계약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A라는 토큰을 발행할 때 백서와 함께 이더를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로 전송을 하면 이 이더에 해당하는 비율의 A 토큰을 전송해 주는 것이죠. 1이더의 몇 개의 토큰, 이것을 블록체인으로 스마트 컨트롤을 한다는 것이죠. 자, 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더를 시장에 내다 팔면 이더리움 가격이 폭락하는 구조가 반복이 됐습니다. ICO에 이더를 사용하게 되면서 ICO를 통해서 벌어들인 이더를 시장에 내다 팔 수가 있겠죠. 자, 현재는 대부분 ICO를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초창기 2017년도 18년도에 ICO를 통해서 이더를 산 업체들은 현재 많은 떼돈을 벌었다고 해요. 현재 플랫폼 블록체인의 생태계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중심에 있어서 자본의 허브 역할을 하고 디파이가죠, 디파이. 다른 플랫폼은 이더리움의 성장을 따라가기 힘들어졌고 이더리움을 대체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모든 플랫폼 블록체인들이 실패를 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초기의 탈중앙 거래소, 속도는 느리나 해킹에 노출이 되지는 않았다. 탈중앙적인 스테이블 토큰의 탄생. 자, 스테이블 토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바이낸스는 중앙화 거래소고 USDT DAI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바이낸스에서는 암호화폐 교환이 가능합니다.
자, 탈중앙거래소의 춘추 전국시대, 제로엑스, 카이보 프로젝트, 뱅코루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탈중앙거래소, 플랫폼 블록체인에 딱 맞는 거래소의 출시, 유니스왑이 있습니다. 유동성 문제를 해결했다. AMM 시스템, 지갑에 장기 보관하고 있던 투자자들을 유동성 풀로 유인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바로 AMM 시스템이 도입이 됐다. 아베 컴파운드 플랫폼도 이런 종류의 하나라고 합니다. DPI가 가장 먼저 등장한 이유는 수수료보다 더 많은 대출 이자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너무 상세한 부분이어서 대충 어떤 내용인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DeFi 외에 새로운 사용성의 등장. 오픈시 들어보셨죠? NFT 거래 플랫폼, 플로우, NBA NFT 카드 판매 이런 식으로 디파이 대출에도 블록체인을 이용하지만 이런 NFT 거래에도 블록체인이 이용되기 시작했다. 자, 플랫폼 블록체인에서의 게임. 자, 엑시 인피니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다. 이래가지고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었죠. 바로 플랫폼 블록체인에서 이런 기능도 수행한다는 것이죠. 1시간 투자하면 3,000원 벌 수 있고, 학생들 필리핀, 베네수엘라 같은 저개발 국가에서는 이 엑시 인피니티 같은 이런 게임하면서 돈 버는 이런 앱들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킬러 앱은 무엇일까? 자, 현재 이더리움에는 2,800개 앱이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앱도 있고 사라지는 앱들도 있겠죠. 자,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기 전 알아야 할 점. 자, 이더리움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런 시사적인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사기꾼들의 세상. 코인을 팔아먹으려는 사기꾼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은 이 암호화폐의 이런 코드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기를 잘 당한다. 그리고 언젠가 한 번은 터질 폭탄, 테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언젠가는 터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근데 그때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다. 자, 테더 폭탄 문제는 스테이블 코인인 USDT로 1달러의 가치를 가지는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가 현재 70%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테더 리미티드라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1대1 교환이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시장이 80조 원이 풀려 있으면 이 회사도 실제 80조 원의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이 80조 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것이 의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들 중에서는 테더 리미티드라는 회사를 고소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기죄로. 그래서 실제로 법정에서 자신들이 68% 정도의 달러 현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이 뜻은 뭡니까? 80조 중에 32%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옛날에 금퇴환이 있었죠. 달러를 갖다 주면 금으로 교환해주고, 실제로 금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더니 금을 20%, 10%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런 사기를 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폭탄으로 터질 수 있다. 이걸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반면에 현재 이런 우려 때문에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USDC를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폭탄이 터지면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정부의 규제. 현재 정부는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죠. 반면 규제가 심해지면 암호화폐가 시장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아직 낮은 시장의 성숙도,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보다는 마케팅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죠. 내부적으로 서브 조작을 통해 가격 조정도 많다고 합니다. 현재는 거래소가 상패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권력이 막강합니다. 업비트라든가 비썸 등이 코인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는 절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플랫폼 블록체인의 경쟁자는 지불 시스템 블록체인이었다. 비트코인,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등은 플랫폼 블록체인의 범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경쟁 상대가 아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경쟁자가 이더리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계속해서 자본의 뿌리를 만드는 허브 역할을 하고 활용성이 광범위합니다. 솔라나 블록체인은 허브가 되기 힘들고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블록체인에서의 업데이트, 포크라고 들어보셨죠? 블록체인은 계속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따로 블록을 생성해서 두 갈래로 나누고 업데이트한 블록체인과 업데이트하지 않은 블록체인을 두 개가 함께 운용이 되고, 소비자들, 투자자들은 더 좋은 포크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블록체인에 머물러 있든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렇게 포크를 하게 되면
참여자의 숫자가 반으로 나뉘는 것이죠. 분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하나에 있어서는 좋은 증상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투자자들은 뭐 포크를 한다 그러면 되게 좋아라고 하잖아요. 근데 좋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이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자, 사용자는 포크 후 두 가지 앱이 존재하게 되는데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자, 온체인 데이터 많이 들어보셨죠? 글라스노드, 크립토콘트 같은 데이터 제공 사이트를 이용하고 뭐 유료로 하든 무료로 하든 뭐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자, 블록체인 사용자는 지갑 주소를 만들고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갑의 총 계정이 늘어나는 정도를 통해 활성도를 판단할 수 있다. 거래소 지갑의 수량을 보고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거래소 지갑이 늘어나면 반드시 주소를 개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거래소 지갑에 비트코인이 입금되면 하락이 예상되죠. 보관했다가 팔려고 원체인으로 가져오는 것이니까. 반대로 스테이블 코인이 입금이 되면 이 스테이블 코인은 1대1 화폐잖아요. 가져온 이유는 뭐 비트코인을 사든지 알트코인을 살려든 뭔가를 살려고 가져온 거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입금량을 보고서도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할 수 있다. 자, 사이클과 분할 매도. 비트코인은 반감기 사이클상 1년 오르고 3년 하락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이 주기가 좀 깨졌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샤넬마다 오는 최저점은 계속 현재 높아지고 있는 상태죠. 대세 하락기를 기다려서 매수한다. 자, 프로젝트를 살펴가면서 분할 매수한다. 자, 코인을 굳이 직접 투자할 필요는 없다. 튤립 버블은 1년도 지속 못했지만 비트코인은 10년 동안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튤립 버블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거품은 가짜에는 끼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신한 문장 아닙니까? 보통 거품이 낀다. 이러면 우리는 나쁘게 평가하는데, 뭐 강남이나 수도권 주변에 아파트 거품 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실체가 있다는 것이죠. 거품이 꼭 나쁜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술이 존재하기는 한데 과잉평가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것이죠. 다크한 버블처럼 암호화폐 시장도 상당수가 퇴출이 되고 성공적인 앱만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모든 앱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으로 현재 연결되어 있고 확장성 문제가 해결되고 수수료가 저렴해진다면 이더리움의 사용성이 다양해질 것이다.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그 밖에 투자 기회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 암호화폐 여기에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 암호화폐를 부양하는 그 부대 사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투자하는 것도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이더리움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책이라기보다는 플랫폼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 암호화폐 전반적 상식 수준의 개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블록체인의 대표 주자가 이더리움이니까 이거 설명한 게 곧 이더리움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더리움을 앞서는 플랫폼 블록체인이 등장하면 이더리움도 사라질 수 있죠. 위험이 있죠. 자, 현 시점에서는 이더리움 생태계 위에서 계속 확장되고 있고 새로운 서비스가 응용, 창조되고 이더리움 플랫폼이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이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에서 분파되는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일하게 현재 승자죠. 승자 이더리움이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플랫폼 블록체인은 이더리움이 대세고 거의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실용성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압도하는 이더리움의 성장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축통화인 비트코인을 또 압도하기는 또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고 용도도 다르고 사용하는 방향도 다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쌍두마차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을 끌고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긴 시간 전문적인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었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저도 한번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